2025년 12월 26일 국회 청원 게시판에 하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단역 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을 요청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청원에 동의를 눌렀습니다. 왜일까요? 2004년의 사건이 왜 2026년에 다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걸까요? 숫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만 명, 하루에 약 3천 명씩 이 사건을 알게 되고 분노하고 동의 버튼을 눌렀다는 의미입니다. SNS에서 공유되고 유튜브에서 회자되고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들춰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은 여전히 법정을 오가고 있으며 진실은 여전히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정의는, 법은, 사회는 정말 피해자를 지켜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2004년 그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2004년 여름, 30대 초반의 대학원생 A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단역 배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드라마나 영화에 잠깐 등장하는 엑스트라, 우리가 흔히 보조 출연자라고 부르는 그 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아르바이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권력 구조가 있었습니다. 보조 출연자 반장이라는 비공식적 직책, 출연자들을 관리하고 섭외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를 일하게 할지, 누구를 배제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계가 걸린 보조 출연자들에게 이들은 거부할 수 없는 권력자였습니다. A씨는 선택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2004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12명의 남성이 A씨를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했습니다. 4명은 직접적인 성폭행을, 8명은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조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착취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A씨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일을 잃을 것이고 소문이 날 것이고 더 이상 일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협박이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2004년 대한민국 방송가 보조 출연자 현장의 민낯이었습니다. 2004년 12월 A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12명의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과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대질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을 성폭행한 12명의 남성들과 마주 앉아 그들이 부인하는 것을 들어야 하는 상황을. 더 충격적인 것은 경찰이 A씨에게 가해자들의 성기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사 과정 중에도 가해자들의 협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 것이라는 협박,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 명예를 더럽히겠다는 협박.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갔을 때 술에 취한 경찰관들이 12명이랑 잔 사람이 이 아가씨야? 라고 물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A씨는 매일 무너져 갔습니다. 신고했는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용기를 냈는데 다시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였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였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압박해서 고소를 취하하게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고소한 지 1년 7개월 만인 2006년 A씨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법은 그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그녀 편이 아니었습니다. 고소가 취하되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12명의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종결되었고 사건은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해자들은 계속 같은 업계에서 일했습니다.
같은 권력을 행사하며 어쩌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A씨는 무엇을 감당해야 했을까요? 죄책감, 내가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못했다는 자책감, 수치심, 주변 사람들의 시선, 왜 그런 일을 당했는가, 왜 더 조심하지 못했는가 라는 무언의 질책, 두려움, 가해자들이 여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공포, 그리고 무력감, 내가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절망. 당시의 법 체계를 보면 참담합니다. 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도 있었고 경찰 수사 지침에도 피해자 보호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해자의 권리를 더 보장하는 법이었습니다. 친고죄 조항은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도구였습니다. A씨는 3년 동안 이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고 거리에서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그 시간들, A씨에겐 영원처럼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2009년 8월 28일 오후 8시 18분, 34세의 A씨가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5년 동안 견뎠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법도 사회도 그 누구도 그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의 고통이, 경찰서에서의 모욕이, 가해자들의 얼굴이.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9년 9월 3일, 불과 6일 후 30세의 동생 B씨가 언니와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B씨는 언니에게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평생 짓눌렀습니다. 내가 언니에게 그 일을 소개하지 않았다면, 내가 더 조심하라고 말했더라면, 내가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죄책감은 그녀를 갉아먹었습니다. 언니의 장례를 치르고 언니를 혼자 떠나보낼 수 없었습니다. 두 딸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2009년 11월 3일, 두 딸의 죽음을 견디지 못한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3개월 사이에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4명이었던 가족, 이제 어머니 장현록 씨 혼자 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건이 어떻게 한 가족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우리는 범죄 통계에서 숫자를 봅니다. 성폭력 피해자 몇 명, 자살자 몇 명.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살았고, 사랑했고, 고통받았고, 무너진 사람들이. A씨는 이름도 나이도 꿈도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B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도. 그리고 그들을 죽인 것은 12명의 가해자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호하지 않은 시스템, 침묵을 강요한 사회, 책임지지 않은 우리 모두입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 장현록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그녀는 12명의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민사상 책임이라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에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A씨가 생전에 쓴 일기장, 그 안에는 구체적인 날짜, 장소, 가해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곽형섭 판사는 판결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성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나 다음 문장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패소. 진실이 인정되어도 피해가 명백해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현실. 이것이 우리의 법입니다. 판사는 판결문 끝에 이례적으로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에 법원은 공권력의 한 부분으로서 공권력의 총체적 실패를 자책하고 반성한다. 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와 이로 인해 가중되었을 A씨 모녀의 고통을 보면서 깊은 좌절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실패라고. 하지만 그 인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데 정의와 법률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있습니다. 법은 진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진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공정한 시스템입니까? 이것이 피해자를 위한 법입니까? 2018년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침묵해야 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연예계, 문화계, 정치계, 학계, 모든 곳에서 샵 미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 단역배우 성폭력 사건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3월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2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경찰청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3월 28일 진상조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당시 경찰의 잘못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14년 만에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좌절이었습니다. TF의 결론,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재수사가 불가능하다. 당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습니다. 2004년 사건이니 2014년에 이미 시효가 만료된 것입니다. 또다시 시효라는 벽, 또다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결말. TF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2차 가해가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이미 퇴직했거나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청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 모델을 만들고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가족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도가 개선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미투 운동은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법의 한계를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2026년 1월 70대가 된 어머니 장현록 씨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 거리에 나가 1인 시위를 합니다. 손에 든 피켓에는 12명의 가해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사과하십시오 라고 쓰인 피켓.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어머니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30여 건의 명예훼손 재판, 70대 노인이 변호사비를 마련하고 법정에 출석하고 진술해야 합니다. 가해자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벌받지 않았고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가족을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그래도 어머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 사람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6일 누군가가 다시 청원을 올렸습니다. 국회에 청문회와 특검을 요구하는 청원. 일주일 만에 2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는 이 청원을 다뤄야 합니다. 과연 그날이 올까요? 그리고 그날이 온다면 이번에는 달라질까요? 21년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과거를 파헤치는 일일까요? 아니면 다음 피해자를 막는 일일까요? 우리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의 정의는 언제쯤 피해자 편이 될까요? 답은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